198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성의 전당이자 젊은 열기가 가득해야 할 그곳의 한 구석, 완벽하게 외부와 단절된 밀실에서는 참혹한 비극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그 시대의 지독한 불신이 잉태한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가장 순수해야 할 청춘들이 모인 공간에서 한 평범한 청년의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맹목적인 의심이 만들어낸 차가운 심판대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 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는 어떠한 구조 요청도 서어나오지 못했다. 1989년 가을을 영원히 얼어붙게 만든 이름, 설인종. 이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돌이킬 수 없는 맹신의 그림자에 대한 서늘한 기록이다. 이 굳게 닫힌 밀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묵 속에 묻힐 뻔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1989년으로 되돌려야 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사회적 공기는 극도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와 같았다.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 이면에는 언제 자신들의 조직 내부에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침투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경계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소위 내부 밀고자들에 대한 공포는 학생운동 사회 내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웠고, 낯선 이를 향한 시선은 언제나 날카로운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단서이자 프로파일링의 핵심적인 바탕이 된다. 수사관들의 캐비닛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진술 조서들은 공통적으로 그 시대 특유의 집단적인 강박관념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 설인종. 그의 초기 동선 추적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시민에 불과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거대한 이념의 흐름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일상적인 궤적을 그리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발걸음은 당시 가장 예민하고 날이 서 있던 공간으로 향하고 말았다. 대학 캠퍼스 내부, 학생들의 자치 공간으로 활용되던 그곳은 외부의 간섭이 철저히 배제된 그들만의 성역과도 같았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가 캠퍼스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쫓기 시작했다. 낯선 방문자. 그 짧고 건조한 단어 하나가 그 시대의 특수한 심리적 지형과 맞물리면서 치명적인 오해의 씨앗으로 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청 내부의 기록 보관소에는 당시 초기 대응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내사 보고서가 남아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이미 캠퍼스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흩어져 인물이 다수의 인원에 의해 둘러싸여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목적지가 철저하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학생회관의 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수사관의 직감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법의학적 관점이나 형사법의 엄격한 잣대로 볼 때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를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적인 신체 자유의 박탈이다. 수사관들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심리적 고립감과 공포를 추적해 나갔다. 밀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의 규칙은 바깥 세상의 법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났다. 스스로를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의 대변자로 여겼던 이들은 낯선 침입자를 향한 의심을 확신으로 둔갑시켰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권한도 적법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자의적인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수사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이 집단적 심리의 극단적인 변화 과정이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신원 확인과 경계 차원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이 주는 특유의 단절감, 다수가 소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사명감이 결합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추후 확보된 관련자들의 진술과 현장의 흔적들은 그날 밤의 참혹함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끝없는 강압적인 추궁과 물리적 압박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했다. 합리적인 대화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의심은 질문을 만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질문은 다시 더 큰 강제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수사관들은 이 과정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집단적 광기가 빚어낸 구조적인 비극으로 규정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법적인 조력자도 없는 상태에서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압박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밀실 내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피해자의 체력은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이성을 잃은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거대한 이념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급급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명백히 수사기관이 추적해야 할 현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은폐된 그들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탈이었다. 동이 터올 무렵 영원할 것 같던 맹신의 밤은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침묵으로 끝을 맺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가장 무고한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만 것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은 멈춰버린 뒤였다. 서늘한 가을 아침의 공기를 가르며 경찰서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고 수사관들의 직감은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당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할경찰서 형사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베테랑 수사관들은 즉각적으로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학생 운동의 중심지에서 발생한 참극이라는 특수성은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과도 같았다. 따라서 초기 내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했다. 현장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무엇보다 완벽한 현장 보존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사건이 발생한 그 공간 안에 가장 선명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현장의 단서들은 흩어지거나 지워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건 발생 전후 캠퍼스 주변의 모든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캠퍼스 내부로 들어왔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의 밀실로 이끌려갔는지에 대한 세밀한 프로파일링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주변인들의 파편적인 진술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과도 같았다. 누군가는 불안한 눈빛의 청년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늦은 밤 학생회관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들은 이 미세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촘촘한 수사망을 직조해 나갔다. 동시에 밀실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은밀한 탐문 작업도 병행되었다. 철저한 보안과 연대로 뭉친 내부의 벽을 허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외부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주변부부터 서서히 압박해 들어가는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 왜곡된 신념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1989년의 가을,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을 마주한 수사관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팀이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피해자 설인종의 마지막 행적을 분초 단위로 재구성하는 치밀한 동선 추적이었다. 1989년 10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직전의 타임라인은 수사관들의 예리한 시선 아래 서서히 그 참혹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비극은 결코 우발적인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불행한 우연과 시대적 강박이 교차하는 촘촘한 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한 시민이 하필이면 당시 대한민국에서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가장 삼엄했던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것은 훗날 범죄 프로파일링을 통해 분석된 비극의 첫 번째 단추였다. 캠퍼스라는 공간은 겉으로는 개방된 지성의 전당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리적 철책이 둘러쳐져 있었다. 당시 경찰의 초기 내사 자료와 훗날 확보된 관련자들의 방대한 진술 조서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캠퍼스 내부로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은밀하게 쫓고 있었다. 1989년의 대학가는 이른바 위장 잠입한 정보기관의 끈앞풀을 색출해내겠다는 극도의 편집증적 불안감과 강박관념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낯선 얼굴, 어딘가 경직된 행동, 학생답지 않은 옷차림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기준들이 누군가를 배척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섬뜩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바로 이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잣대의 표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캠퍼스를 거닐던 평범한 청년은 단지 그 공간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잠입한 감시자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수사팀이 수집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를 향한 최초의 접근은 비교적 조용하게 그러나 위압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인원이 그를 에워싸고 거칠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형사사법 체계의 엄격한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지점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들이 특정 개인의 이동을 강제로 가로막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분을 추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성의 시발점이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를 둘러싼 이들에게 법의 테두리나 적법 절차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을 수호하는 방어군이자 정의의 사도로 여겼고 자신들의 무모한 행위에 맹목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수의 인원이 뿜어내는 노골적인 적대감 속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위축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군중의 힘에 떠밀려 어디론가 강제로 이동하게 된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학생회관 내부에 위치한 철저하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동아리방이었다. 담당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며 이 이동 과정이 갖는 중대한 형사법적 의미에 주목했다. 밝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폐쇄된 공간으로 피해자가 옮겨졌다는 것은 곧 그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경찰 수사 보고서는 이를 명백하고도 중대한 신체 자유의 불법적 박탈로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도 권리 고지도 존재하지 않는 야만적인 연행이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캠퍼스 한복판에서 한 인간이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폭력을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대의 묵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굳게 닫힌 밀실의 문 안쪽에서 상황은 통제불능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사건을 파헤치던 수사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이 좁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발생한 군중 심리의 극단적인 변질 과정이었다. 초기 진술 조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건에 가담한 자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고 몇 가지 의문점만 캐물은 뒤 돌려보낼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밀실이 주는 특유의 단절감과 은밀함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면의 폭력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외부의 객관적인 통제나 감시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집단은 점차 스스로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단순했던 의심은 어느새 맹목적인 확신으로 변모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절차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심판으로 무섭게 변질되어 갔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밀실 내부의 권력 구조는 철저하게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이었다. 다수의 가해자들은 압도적인 심리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교대로 피해자를 몰아세웠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답, 즉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잠입자라는 거짓된 자백을 강요하고 있었다. 질문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으며, 피해자의 애원과 해명은 그들의 귀에 교활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쏟아지는 강압적인 추궁 속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항변은 무참히 묵살되었고, 오해가 풀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은 서서히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수사관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지극히 냉혹하고 체계적인 심리적 고문 단계로 파악했다. 물리적인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피해자의 자아는 이미 무자비한 언어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밀실 내부의 공기는 극도로 위험한 수위까지 탁해졌다. 합리적인 대화나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공간에서 남은 것은 맹목적인 적개심과 브레이크 없는 억압뿐이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줄 CCTV나 녹음장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수사관들은 오직 가해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조서의 행간을 읽어내고 현장에 미세하게 남겨진 흔적들을 교차 검증하며 그날 밤의 참상을 뼈대부터 다시 재구성해야만 했다. 조각난 진술의 퍼즐을 맞추며 복원해낸 밀실의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자신들이 믿는 대의 명분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끔찍한 모순.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조서 위에 타자기를 두드리며 이 기괴한 집단 체면 상태가 어떻게 평범한 청년들을 잔혹한 가해자로 돌변시켰는지 깊은 탄식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굳게 닫힌 문 밖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캠퍼스의 풍경이 무심하게 펼쳐지고 있었지만, 밀실 안의 시간은 외부의 흐름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예정된 파멸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공권력의 어떠한 개입도, 법의 어떠한 보호도 미치지 못하는 그들만의 서늘한 치외법권 지대에서 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탈당하고 있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기록을 검토하는 당당 형사들은 뼈저린 무력감과 뜨거운 분노를 동시에 억눌러야만 했다. 왜 아무도 그 짙은 위험의 냄새를 맡지 못했는가?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작된 비극을 단 한 사람도 멈춰 세우지 못했는가? 이제 경찰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내사는 그 차가운 밀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오갔는지를 특정하는 가장 험난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문이 밖에서 굳게 잠기고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 그 기나긴 몇 시간 동안 도대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두 발로 걸어 들어갔던 청년이 영원히 침묵하는 주검이 되어 나와야만 했는가.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흔적을 찾아내고 정당화로 점철된 거짓 진술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기 위한 치열한 두뇌 싸움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굳게 닫힌 학생회관 동아리방의 문 너머에서 벌어진 일들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훗날 수백 장에 달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낱낱이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수사팀이 마주한 텍스트 이면의 진실은 인간 이성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밀실 안에서 벌어진 행위는 단순한 신분 확인 절차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자칭 신문실로 변질된 공간에서 자행된 일방적이고도 맹목적인 추궁의 연속이었다. 외부에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스스로에게 명벌부를 쥔 자들은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어떠한 법적 권한도 전무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이 기형적인 심판대는 오직 그들만의 그릇된 정의감에 의해 굴러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베테랑 수사관들의 예리한 시선은 엇갈리는 진술서의 행간에 숨겨진 그날의 억압적인 공기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사건 초기 진술에서 가해자들은 대화와 설득을 시도했을 뿐이라고 거듭 항변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 공범들의 교차 진술은 완전히 다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강압적인 죽음은 곧이어 돌발적이고 지속적인 물리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수사관들은 이 과정을 결코 우발적인 감정의 격화나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 즉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잠입한 정보원이라는 거짓된 자백을 억지로 얻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통제 수단이었다. 거듭된 질문에도 피해자가 자신들이 이미 설정해둔 결론에 부합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자 그들의 조급함은 점차 거칠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면을 박탈하며 극한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들. 형사사법의 엄격한 잣대로 볼 때 이는 철저하게 금지된 억압 행위에 전형적인 패턴을 띠고 있었다. 밀실이라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은 이러한 물리적 압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고 피해자가 지닌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던 범죄심리 프로파일러들은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서늘한 심리적 단서에 주목했다. 도대체 왜 평소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던 청년들이 이토록 맹목적이고 잔혹한 집단으로 돌변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당대의 시대적 강박이 빚어낸 뒤틀린 군중 심리에서 찾을 수 있었다.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밀실 내부에 있던 인원들은 개개인의 독립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거대한 집단의 논리 뒤로 숨기는 심각한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숭고한 대의 명분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모든 극단적인 행동을 완벽하게 정당화하는 면죄부이자 방패막이가 되었다. 이러한 맹신은 마치 위험한 환각제처럼 작용하여 자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인간 본연의 공감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한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집단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사명감에 깊이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사 기록은 이 끔찍한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드는 과정을 매우 건조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다. 밀실 안의 시간은 외부의 평온한 밤과는 전혀 다른 속도와 무게로 흘러갔다.
여러 시간에 걸친 릴레이식의 끝없는 추궁이 이어지면서 좁은 방 안의 탁한 공기는 가해자들과 피해자 모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수사팀이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자정을 훌쩍 넘긴 심야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물리적 압박의 강도는 눈에 띄게 거세어지기 시작했다. 이성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창구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닫혀버렸고 오직 강제적인 힘의 우위와 맹목적인 적개심만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강압적인 질문과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심리적 붕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며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철저한 파괴 과정이었음을 직감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씌워진 프레임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증명할 모든 수단을 철저히 박탈당한 채 거대한 절망의 벽과 마주해야 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조서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저항이나 반항이라는 단어는 실상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내지른 처절하고 더 슬픈 몸부림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던 것이다. 날이 밝아오기 전 인간의 생체 리듬이 가장 취약해지는 새벽의 시간. 집요하게 이어진 물리적 압박은 서서히 그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물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시간 이어진 억압된 자세와 극도의 심리적 긴장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해진 외부의 충격은 피해자의 신체적 한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다. 인체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결코 무한한 내구성을 지니지 않으며 한계치를 초과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급격한 붕괴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나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상태라면 그 신체적 한계점은 가해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오기 마련이다. 수사관들은 후일 첨부된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서서히 정지되어 가는 과정을 역추적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에 돌발적으로 벌어진 비극이 아니었다.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분명하게 파국을 향해 나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과정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명백한 위험 신호를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순한 엄살이나 교활한 회피 기제로 치부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다. 수사 보고서의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 가장 수사관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대목은 바로 이 마지막 생존의 기회, 이른바 골든타임의 상실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피해자의 신체가 온 힘을 다해 보내는 명백한 위기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집어삼킨 맹목적인 추궁의 굴레는 멈추지 않았다. 집단의 광기와 억지스러운 신념에 휩싸인 그들의 흐려진 눈에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자신들을 기만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로 비쳤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수사관들은 가해자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연민과 이성적 판단 능력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의 영역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다. 스스로가 촘촘하게 짜놓은 의심의 덫에 갇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국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의 쇠약해진 체력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고 흐릿한 의식을 간신히 지탱하던 마지막 생명의 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며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져가는 피해자를 향해 여전히 쏟아지던 거친 언사들도 어느새 방향을 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침묵. 길고 끔찍했던 강압과 소음의 밤이 지나고 굳게 닫힌 밀실에는 갑작스럽고도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현장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도 참혹하고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더 이상 어떠한 미세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그제야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가해자들의 뇌리에 낯설고도 서늘한 현실 감각이 스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굳게 확신했던 맹목적인 정의가 사실은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온 잔혹한 악몽이었음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너져 내린 경계선 너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시계바늘이 너무 멀리 가버린 후였다. 선을 넘어버린 그날 밤의 오만하고도 위험한 선택은 결국 한 무고한 생명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영원하고도 비극적인 침묵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텅 빈 밀실의 공기 속에서 1989년의 차가운 가을밤은 수사관들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영원할 것 같던 억압의 밤은 피해자의 생체 반응이 완전히 소실되는 그 찰나의 순간 가장 기괴하고도 참혹한 형태의 정적으로 돌변했다. 자신들이 뿜어내던 광기 어린 열기에 취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던 가해자들은 바닥에 쓰러진 청년의 미동조차 없는 신체를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무언가 거대한 파국이 닥쳤음을 직감했다. 이성을 잃은 맹신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서늘한 공포가 닫힌 밀실 안을 단숨에 집어삼켰고 그들은 다급하게 피해자를 둘러엎고 어둠이 짙게 깔린 캠퍼스를 가로질러 인근의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수사 기록에 남겨진 그들의 초기 동선은 겉으로는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긴박한 구조활동처럼 보였으나 베테랑 수사관들의 예리한 시선에는 그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을 어떻게든 수습해 부르는 혹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첫 번째 본능적인 도피 행위로 읽혔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피해자의 상태는 처참했다. 가해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의료진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내뱉은 첫 번째 진술은 가벼운 승강이가 있었고 갑자기 쓰러졌다는 식의 조악하게 날조된 변명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응급 환자를 다뤄온 의료진의 숙련된 눈을 결코 속일 수는 없었다. 환자의 몸에 새겨진 비정상적인 흔적들과 급격히 저하된 바이탈 사인은 단순한 사고나 가벼운 충돌이 아닌 장시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외부의 물리적 압박이 있었음을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숨가쁘게 이어졌지만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파동은 일직선으로 멈춰섰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청년의 마지막 순간이 차가운 기계음을 통해 선고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순한 응급환자 이송권은 명백한 변사 사건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의료진은 즉각 관할 경찰서에 의심스러운 변사자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112 신고 전화를 걸었다. 새벽에 정막을 깨고 강력계 형사팀 사무실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조하지만 긴장된 의료진의 목소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대학 캠퍼스 내부의 학생회관,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이송된 신원 미상의 청년, 그리고 신체 곳곳에 남겨진 의심스러운 흔적들. 이 몇 가지 파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당직을 서고 있던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즉각 출동 명령을 하달받고 묵직한 장비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평소와는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사건의 발생 장소가 당시 사회적 갈등의 뇌관과도 같았던 대학 캠퍼스라는 사실은 이 수사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수사팀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의료진과
그 한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였다. 베테랑 형사 특유의 직감은 단숨에 그들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임을 지목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건조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현장을 스캔했다. 먼저 변사자의 시신이 안치된 구역으로 다가가 1차적인 검안을 실시했다. 흰 천을 조심스럽게 들추는 순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형사의 미간도 절로 찌푸려졌다. 비록 정식 부검 전이었지만 경험 많은 수사관들의 눈에 비친 시신의 상태는 의료진의 소견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결코 자연사나 돌발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그리고 매우 억압적인 방식으로 생명이 단축된 명백한 혐의점이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신체 전반에 걸쳐 넓게 퍼져 있는 흔적들은 장시간 동안 외부의 압박이 집요하게 가해졌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형사들은 즉시 함께 온 일행들을 외부와 차단하여 분리 조치하고 이들 사이의 입맞춤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진술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내사 작업에 돌입했다. 동시에 수사팀의 일각은 사건의 실질적인 발생 장소인 연세대학교 학생일관으로 급파되었다. 수사의 철칙 중 첫 번째는 바로 완벽한 현장 보존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관련자들에 의해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새벽의 캠퍼스는 텅 비어 있었고 기괴할 정도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빠른 걸음으로 문제의 동아리방을 향해 접근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진입하는 순간 그들을 반긴 것은 밤새도록 이어졌던 통제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탁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 어지럽게 널브러진 집기들, 그리고 누군가의 처절한 저항을 증명하듯 헝클어진 공간의 모습은 단 몇 시간 전 이곳에서 벌어졌을 참혹한 상황을 무언으로 운변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의 냄새가 짙게 깔려있는 듯했다. 수사관들은 즉각적으로 접근 통제선을 의미하는 폴리스 라인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과학수사 감식반의 도착을 기다리며 미세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공간 전체를 꼼꼼하게 체중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지문, 발자국, 흩어진 서류 조각들이 훗날 이 거대한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 남은 수사관들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초기 진술조서 작성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협조적인 태도가 아닌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일관되게 핵심적인 질문들을 회피하거나 사건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교묘한 알리바이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의 불순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기제였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침묵은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우연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태도였다. 한 사람의 생명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이나 죄책감보다는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끝까지 정당화하려는 기묘한 투기마저 엿보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특정 이념이나 맹목적인 신념이 어떻게 개인의 이성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후에도 일말의 윤리적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은 이들의 어설픈 방어막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확보된 정황 증거들과 의료진의 초기 소견을 무기 삼아 진술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왜 경찰이나 의료진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수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 방치했는가? 송곳 같은 질문들이 이어질 때마다
관련자들의 시선은 흔들렸고 그들이 주장하던 얄팍한 알리바이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파헤치려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이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단순히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넘어 이 기괴한 집단적 광기가 어떤 구조적 모순 속에서 탄생하고 발현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거대한 작업의 서막이었다. 아침 해가 밝아오며 캠퍼스에는 다시 일상적인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폴리스 라인이 쳐진 학생회관의 그 밀실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과학수사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어두운 방안을 쉴 새 없이 터뜨리며 현장의 참상을 낱낱이 기록했고 지문 채취용 붕알이 허공을 맴돌았다. 수사팀은 철저한 현장 감식을 통해 진술 조서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의 뼈대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수사관들조차 탄식을 내뱉게 만들 만큼 무거운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피해자의 시신이 직접 들려줄 법의학적인 증언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몸에 남겨진 흔적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의 방향은 이제 병원의 영안실을 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서늘한 부검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거짓된 논리로 무장한 자들의 알리바이를 산산조각 내 가장 객관적이고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사건의 무게중심은 이제 소란스러웠던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과 폴리스 라인이 겹겹이 쳐진 대학 캠퍼스를 떠나 서울 어딘가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서늘하고 적막한 부검실로 이동하게 된다.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있어 부검실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변사자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고 생물학적인 사인을 밝혀내는 기계적인 장소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짜맞춘 거짓 진술과 맹목적인 신념으로 위장한 기만적인 알리바이를 단숨에 베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객관적인 진실의 검이 베려지는 수사기관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다. 예로부터 범죄 수사의 철칙 중 하나는 죽은 자는 결코 스스로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첨단 법의학의 엄격하고 정밀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신체는 그날 밤 굳게 닫힌 밀실 안에서 벌어진 모든 참혹한 상황들을 피부와 뼈, 피 그리고 장기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기록해둔 가장 완벽하고 훼손되지 않은 블랙박스라 할 수 있다. 외부의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오직 차갑고 푸른 수술용 무영등 조명만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정밀하고 과학적인 대화가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 테이블 위에 안치된 피해자 서린종. 그의 시신 곁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죽음의 언어를 해독하며 억울한 영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베테랑 법의학자와 굳은 표정으로 부검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관한 강력계 담당 수사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도열해 있었다.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취조실에서 마주했던 가해자들의 오만하고 당당하던 표정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밀실 안에 있었던 자들은 수사관들의 집요한 초기 추궁 앞에서도 끝까지 얄팍한 방어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들이 일관되게 고수했던 주장은 단 하나. 캠퍼스에 위정 잠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순한 인물을 촉발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기절과 사망은 그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지극히 불행한 우연이자 사고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성을 축소하고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과실치사로 몰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베테랑 법의학자의 예리한 시선이
피해자의 신체 표면을 천천히 훑어내려가는 순간 가해자들이 견고하게 세워두었다고 믿었던 기만적인 알리바이의 성벽은 너무도 허망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몸은 결코 가해자들의 진술처럼 가벼운 승강이나 우발적인 충돌의 흔적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시신에 남겨진 상흔들은 그것이 매우 일방적이고 지속적이며 극도로 억압적인 형태의 강력한 외부 압력이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가해졌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참혹한 기록 그 자체였다. 부검의의 건조하고 객관적인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녹음기로 흘러들어갈 때마다 곁에서 이를 참관하던 수사관들의 입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굳게 다물어졌다. 과학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그날 밤의 진실은 가해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검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신체 곳곳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피하 출혈의 흔적들이었다. 법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멍과 출혈은 단발적인 타격이나 단순한 넘어짐과 같은 일회성 충격으로는 결코 생성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것은 여러 방향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반복적이고 산발적으로 가해진 물리적 압박의 명백하고도 잔혹한 결과물이었다. 좁고 폐쇄된 밀실 안에서 사방을 에워싼 다수의 인원들이 번갈아가며 가해온 강압적인 힘은 피해자의 신체 표면에 지울 수 없는 폭력의 지도를 그려놓았다. 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다발성의 외부 손상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정상적인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체내의 전반적인 혈액순환 시스템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하게 된다. 가해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시대적 사명감으로 포장하며 정의를 부르짖었을지 모르나 냉정한 과학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 진실은 그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맹목적인 집단이 저항할 힘조차 없는 한 개인을 철저하게 유린한 집단, 린치의 결과물에 불과했다. 더욱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진실은 피부 아래 깊숙한 곳, 신체 내부 장기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가해자들의 변명처럼 단순한 심리적 쇼크나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짚어냈다. 사인은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외부의 물리적 힘이 장시간 가해지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었다. 이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극한의 공포심과 물리적 압박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산소가 부족한 탁한 공기, 끊임없이 쏟아지는 위협적인 언사, 그리고 신체를 억압하는 물리적인 힘. 이 모든 가혹한 환경들이 결합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점을 훌쩍 넘어서는 스트레스가 가해졌고 결국 청년의 생체 시스템은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완벽한 붕괴를 맞이했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역추적하는 과정은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했다. 시신에 남겨진 손상의 진행 정도와 체내의 변화 양상은 폭력이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소 수시간에 걸쳐 쉼없이 이어진 지극히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억압의 결과였다. 밀실의 문이 잠긴 순간부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의식을 잃기까지의 그 기나긴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멈출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부검대 위에 놓인 증거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급격한 신체적 이상 징후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이 과학적 사실은 훗날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게 될 터였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던 수사관들에게 초기에 막막함을 씻어내고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재규정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가해자들이 입을 모아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우발적 사고라는 방어 프레임은 이제 엄격한 법의학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왜곡될 수 있고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윤색될 수 있다. 그러나 세포 하나하나에 깊숙이 새겨진 손상의 깊이, 상흔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장기가 서서히 멈춰선 생물학적 과정은 결코 스스로를 속이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수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엄숙한 직인이 붉게 찍혀 경찰서로 송구된 부검 감정서.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소견을 나열한 종이 뭉치를 넘어 가해자들의 비겁하고 교활한 변명을 단숨에 꿰뚫어버릴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절대적인 수사 기록으로 완성되었다. 강력계 담당 수사관은 갓 인쇄되어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있는 두툼한 부검 감정서를 사건 서류 철 가장 깊숙하고 중요한 위치에 밀어넣었다. 문서 자체의 물리적인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몇 장의 종이 안에 생생하게 담긴 실체적 진실의 무게는 1989년 당시 캠퍼스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어떤 거대한 이념이나 슬로건보다도 묵직하고 압도적이었다. 이제 수사팀의 손에는 굳게 닫혔던 밀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복원해낼 수 있는 완벽한 객관적 퍼즐 조각이 모두 쥐어졌다. 누가 주도적으로 물리적 압박을 가했는지, 누가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방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부검 결과라는 과학의 나침반은 가해자 개개인의 숨겨진 행위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단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한 강력팀 내부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늘함으로 가라앉았다. 초기 내사 단계에서 굳굳건한 학생연대와 침묵의 카르텔 앞에서 잠시나마 느꼈던 수사관들의 답답함과 무력감은 어느새 차갑게 분노하며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예리한 수사 의지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흔들림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토록 명백하고 단박 불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손에 쥐고 다시 그 차가운 취조실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거짓된 정의감에 깊이 도취되어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이자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가면을 철저하게 벗겨낼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수사관들은 부검 감정서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철퇴를 단단히 거머쥐고 맹신과 광기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그들만의 비뚤어진 성벽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전의 임박, 그 치열한 전장으로 나설 채비를 마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서늘한 부검실에서 완성된 절대적인 진실의 기록, 즉 부검 감정서가 수사팀의 손에 쥐어지면서 수사의 판도는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짜놓은 알리바이의 미로를 단숨에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나침반이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수동적인 현장 보존과 기초적인 탐문 단계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를 향해 직접적이고 맹렬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전면적인 공세로 수사의 기조를 전환했다. 가장 먼저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는 밀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자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통제선을 치고 참혹한 상황을 방조했던 학생을 간 동아리방 내부의 인원들을 경찰서 강력팀 취조실로 일제히 소환하는 것이었다. 캠퍼스라는 그들만의 심리적 요새에서 벗어나
공권력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경찰서의 삭막한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피의자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 내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연이어 굳게 닫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낡은 철제 테이블 위를 비추는 가운데 본격적인 진술조서 작성 작업이 막을 올렸다. 초기 병원 응급실이나 현장 주변에서 약식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피의자들의 태도는 묘한 확신과 집단적인 연대감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외부의 적대적인 시선이나 수사기관의 개입으로부터 자신들의 조직과 이념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명감에 여전히 깊이 도취되어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수사관들의 질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단어와 문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려던 중 빚어진 가벼운 실랑이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쓰러진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안타깝고 돌발적인 사고였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견고한 방어막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강력 사건 현장에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해온 베테랑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의 이러한 위장된 평정과 어설픈 연기력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안도감을 느끼게 내버려둔 채 방심한 틈을 타 모준의 덫으로 밀어넣는 고도의 심리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다수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취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전술은 바로 철저한 공간적 분리와 정보의 차단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각각 다른 취조실에 완벽하게 격리한 채 그들이 서로의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 외부의 빛이 차단된 좁은 방 안에서 오직 수사관과 단둘이 마주 앉은 피의자들은 서서히 집단의 보호막이 벗겨지고 온전히 개인으로서 법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고립감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던지는 질문의 방식은 피의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건조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타임라인을 분초 단위로 미세하게 쪼개어 끝없이 되묻는 방식을 택했다. 밀실의 문이 잠긴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첫 번째 물리적 접촉이 발생한 위치는 어디인가?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 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파편화된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동안 아무리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필연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 A의 진술 중 엇갈리는 단서 하나를 포착하여 교묘하게 피의자 B의 취조실로 가져가 던졌고 반대로 B의 당황한 반응을 다시 A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 포위망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숨막힐 듯한 조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루한 공방전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굳게 입을 다물거나 교묘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항변하던 피의자들의 눈앞에 수사관이 품속에서 꺼낸 서류 뭉치 하나가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차가운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붉은색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식 부검 감정서였다.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의학적 소견들, 다발성 장기 손상의 흔적과 피하 출혈의 분포도, 그리고 시신이 무언으로 증언하는 장시간의 억압적인 물리적 압박의 기록들. 법의학자의 건조하지만 날카로운 결론은 그들이 방패처럼 내세우던 단순한 실랑이나 우발적인 사고라는 알리바이를 단숨에 종이조각처럼 산산조각 내버리는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반박 증거였다. 수사관은 부검 결과가 담고 있는 의미를 피의자의 눈을 정확히 응시하며
하나하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낭독해 내려갔다. 압도적인 과학적 물증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순간 견고해 보이던 침묵의 카르텔에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다. 객관적인 진실을 담은 수사 기록 앞에서는 그들이 신앙처럼 떠받들던 어떠한 이념적 포장이나 시대적 변명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피의자들의 눈동자는 극도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당당하던 어깨는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처절한 깨달음은 곧바로 극심한 혼란과 공포로 이어졌다. 조직의 대의명분 아래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던 이들은 가혹한 법적 처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자 점차 자신만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선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나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 서로가 서로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천극이 분리된 취조실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어 논리는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거대한 시대의 비극으로 포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1989년이라는 극도로 억압적이고 불안정했던 시대적 상황, 캠퍼스 내부에 침투한 프락치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적인 공포감, 그리고 조직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며 어떻게든 형사적 책임을 희석하려 발버둥쳤다. 자신들 역시 짐삼승 같은 시대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희생양이라는 기만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조서를 작성하던 담당 수사관의 반응은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볼펜을 멈추고 고개를 든 수사관의 입에서는 그들의 허망한 환상을 가차없이 깨트리는 서늘한 일갈이 쏟아졌다. 형사사법의 엄격한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어떤 숭고한 이념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밀실 안에서 자행한 일은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투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법적인 고난이 전혀 없는 민간인들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무고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앗아간 지극히 잔혹하고 이기적인 중대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이 서늘한 부검 결과표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죽음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의 단호한 선고는 피의자들의 마지막 핑계조차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기나긴 밤샘 조사가 이어지면서 억지스러운 알리바이는 모두 허물어졌고 감춰져 있던 그날 밤 밀실 안의 참혹한 실체가 마침내 수사 조서 위에 생생한 활자들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이 하나둘씩 완벽하게 맞춰지면서 진실을 향해 좁혀지던 수사망의 매듭은 피의자들의 순통을 조이며 가장 단단하고 완벽하게 지어졌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준엄한 사법체계의 서늘한 심판뿐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마침내 열리고 여러 갈래로 조각나 있던 피의자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서라는 객관적 증거와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실체적 진실로 완성되자 경찰은 수사의 최종 결과를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1989년 11월 서울의 한 관할 경찰서에 마련된 브리핑룸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카메라의 날카로운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번뜩이는 가운데 밤샘서 수사로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수사 책임자가 극도로 굳고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가 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된 수사 브리핑 문건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장내를 가득 채우며 웅성거리던 소음은 일순간 얼어붙은 듯한 서늘한 정적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단순히 한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나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보고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양심이자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던 가장 순수한 청년들의 공간에서 어떻게 가장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의 통제력이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끔찍한 기록의 공개였다.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범한 시민이었던 피해자는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고, 외부의 시선이 철저히 차단된 밀실 안에서 수시간에 걸쳐 끔찍한 강압적 추궁과 물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방어할 틈조차 없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경찰의 끈질긴 내사자료, 관련자들의 최종 진술,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의학적 교차검증을 통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경악의 늪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일면 머리 기사로 이 굳게 닫혔던 밀실의 참극을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들은 정규 방송을 할애하여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대중을 분노케 한 것은 가해자들이 내세웠던 알량하고도 맹목적인 명분이었다. 그토록 권력의 폭력성에 저항하며 부당한 억압에 맞서 싸운다던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통제된 공간 안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방어 능력조차 없는 무고한 개인을 향해 그토록 잔인하고 일방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단 말인가. 여론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사건에 직접 연루된 개인들을 넘어 이러한 기형적인 사적 제재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해온 학생사회 전반의 폐쇄적인 문화와 도덕적 불감증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은 실로 압도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당시 강력한 도덕적 명분과 대중의 묵시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개되던 진영 전체의 정당성에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수호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이념의 집착 아래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던 배타주의와 흑백 논리, 그리고 조직의 목적이 개인의 인권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극도로 위험한 오만함이 가장 참혹한 형태로 폭발해버린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자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무참히 억압하고 마침내 생명의 불씨마저 꺼트려버린 이들의 행위는 대중의 상식이라는 법정에서 이미 회생 불가능한 중형을 선고받고 있었다. 이 날카롭고 서늘한 시대적 질문 앞에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영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낱낱이 벌거벗겨졌다. 여론의 거센 압박과 사회적 공분이 최고 수위에 달한 가운데 경찰 수사팀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물리적 압박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들을 전원 구속 조치하고, 현장에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방조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1차적인 초동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서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긴 수십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진술 조서와 현장 감식 결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열쇠인 부검 감정서 등 수사 기록 일체가 고스란히 검찰로 송치되었다. 수사의 주도권이 강력계 형사들의 손을 떠나 냉철한 법리를 다루는 검찰로 넘어가는 이른바 검찰 송치 단계는 그동안 치열하게 수집된 사실관계의 파편들을 엄격한 형사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사의 새로운 제2막이었다. 기록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방대한 수사 자료를 밤낮 없이 꼼꼼하게 검토하며 피의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빈틈없는 공소장 작성에 돌입했다. 피의자들이 학생회관 묘실 안에서 장시간 동안 벌인 일련의 억압적인 행위들이 현행 형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집단적인 강압 행위와 피해자의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향후 벌어질 법정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입증할 것인지가 검찰 측 공소 유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이었다. 검찰은 가해자들의 행위를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돌발적인 우연으로 치부하려는 일각의 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리적 잣대를 엄격하게 세웠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의자들은 마침내 검찰의 기소 처분에 따라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법원의 엄숙한 심판대 앞에 차례로 서게 되었다. 수많은 방청객과 날선 취재진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된 법정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숨막히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짓눌려 있었다. 이른바 진실을 둘러싼 마지막 관문, 치열한 법적 공방의 막이 무겁게 오른 것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초조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필사적이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변호 측이 내세운 핵심 방어 논리는 초창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고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9년이라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특수한 시대적 상황.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철저히 보호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결과 자체는 결코 사전 계획되거나 의도치 않은 비극적인 우발적 사고였음을 거듭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읍소했다. 하지만 이토록 감정적인 호소와 핑계로 얼룩진 변론은 검사가 제시하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와 외부에 남겨진 참혹한 손상들이 얼마나 장시간에 걸쳐 그리고 다수에 의한 강압적이고 지속적인 물리적 압력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법정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명확하고 건조하게 입증해 보였다. 또한 출구가 완벽히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적대적인 인원들에게 둘러싸인 피해자가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던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무력감을 증거 조사를 통해 생생하게 재구성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떤 병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범죄임을 맹렬하게 성토했다. 법정의 높은 천장을 향해 울려 퍼지는 검사의 날카로운 논고는 특수한 시대 상황이나 알량한 이념적 맹신 따위가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권을 박탈한 행위를 결코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단호한 경고였다. 수개월에 걸쳐 한치의 양보 없이 진행된 길고 지루했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다. 무거운 법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척석한 재판장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자 거대한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겁게 침잠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주상같이 엄정하고 서늘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끝까지 방패 삼아 내세웠던 시대적 특수성이나 이념적 동기의 순수성을 철저하게 배척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자신들의 목적이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굳게 믿었다 할지라도 적법한 사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사적인 완력과 다수의 힘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고
종국에는 생명마저 앗아간 행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쐐기를 박았다. 결국 법의 테두리를 함부로 벗어나 스스로를 재판관이라 착각하며 자의적인 심판의 잣대를 휘두른 대가는 지독하게 가혹했다. 밀실 안에서 상황을 주도하며 피해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동자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엄벌이 내려졌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현장에 동조하며 그 억압적인 분위기를 완성시켰던 방조자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서늘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이 예외 없이 확정되었다. 판사석에서 울려 퍼진 3번의 묵직한 망치 소리와 함께 1989년 차가운 가을밤, 캠퍼스의 한 구석에서 잉태되었던 참극의 사법적 단죄는 마침표를 찍었다. 굳게 채워진 수갑에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을 내며 다시 어두운 구치소로 발걸음을 돌리는 피고인들의 어깨 위로는 자신들이 맹신했던 허상의 대가와 한 생명을 영원히 지워버린 돌이킬 수 없는 책임감이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의 기록들은 서고에 보관된 채 여전히 우리 사회를 향해 묵직하고 섬뜩한 질문을 남기고 있었다.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나고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던 날, 오랫동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해온 강력계 수사관들은 마침내 낡은 철제 캐비닛 깊숙한 곳에 수십 건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수 있었다. 법정의 묵직한 나무 문이 닫히고 피의자들이 수감시설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사라지면서 표면적으로 이 끔찍했던 밀실의 참극은 사법 시스템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빛에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이나 안도감 대신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서늘한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이미 끝났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남긴 흉타와 그 서늘한 철학적 질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사관들에게 있어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범죄를 넘어서 맹목적인 신념이 어떻게 평범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끔찍한 형태의 억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대한 심리적 부검 보고서와도 같았다.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1989년의 그 차가운 가을밤 밀실에서 벌어진 참극은 특정 개인들의 선천적인 악이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적 강박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집단 최면의 결과물이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들과 치열한 심리전을 벌였던 프로파일러들은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합리화의 메커니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을 외부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과도한 사명감에 도취되어 스스로에게 수사권과 심판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법적 테두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배제된 공간에서 다수의 결속력은 곧 폭주하는 권력으로 돌려냈다. 자신들의 목적이 숭고하다는 맹목적인 믿음은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극심한 강압을 가하는 행위조차 불가피한 희생으로 정당화하는 끔찍한 윤리적 마비 상태를 불러왔다. 이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맹신이 얼마나 더 인간을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뼈아픈 수사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일찍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면 역시 당신을 들여다본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내내 이 서늘한 철학적 명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캠퍼스의 밀실 안에 있던 이들은 거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정의로운 명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타파하고자 했던 거대한 권력의 억압적인 통제 방식을 가장 좁고 폐쇄된 밀실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고한 한 개인을 향해 그대로 재현하고 말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둔갑하고 질문이 강요로 변질되며 마침내 한 생명이 돌이킬 수 없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부검 강정서라는 차가운 과학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정의로운 투사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통제불능의 억압적인 괴물의 민낯 그 자체였다. 이 비극적인 수사 기록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절대적인 교훈은 바로 법치주의의 숭고함과 그 한계선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는 그 어떤 위대한 정치적 이념이나 숭고한 사회적 대의명분으로도 결코 훼손되거나 양보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침해 불가능한 최우선 가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사적인 심판자가 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필연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자의적인 의심은 그 자체로 가장 흉기 같은 폭력이며 견제받지 않는 맹목적인 집단지성은 언제든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사냥터로 변질될 수 있다. 수사관들이 밤을 새워가며 조서 위에 남긴 수많은 기록들은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정의가 어떻게 일상적인 괴물로 태어나는지에 대한 촘촘하고도 서늘한 경고장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989년의 그 스산했던 가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멀어졌고 한때 무거운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던 캠퍼스의 그 공간도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활기로 채워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진실을 향한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이 멈추지 않는 한, 그날 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청년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거나 잊혀서는 안 될 것이다. 설인종. 그의 차가운 죽음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맹신과 오만이라는 괴물을 비추는 가장 투명하고도 잔혹한 거울이 되었다. 진실은 결코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누군가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흩어진 파편들을 주워 모으고 서늘한 과학의 잣대로 그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진실은 권력과 집단의 거짓말을 베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들여다보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묵묵히 파헤치는 이 잔혹한 수사 기록이 영원히 우리 곁에 맴돌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일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서늘한 경고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의 무게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묻혀있는 또 다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시대의 어둠 속에 웅크린 채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차가운 진실의 수사 기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루어 주기를 바라거나 의문이 남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